결혼 6년 차. 시간이란 게 참 묘합니다. 신혼 초에는 서로에 대한 작은 오해에도 감정이 폭발했고 그만큼 다툼도 잦았죠. 하지만 싸우다 지치면 결국 화해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한층 더 단단해졌다고 믿었습니다. 아이 없이 맞벌이와 집안일을 함께 분담하며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익숙함이란 단어를 곧 사랑과 신뢰로 여겼습니다. 아내가 제 곁에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겼고 의심이란 감정은 애초에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 제가 외면하고 있던 균열이 숨어 있었다는 걸 저는 너무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늘 같았습니다. 식탁엔 따뜻한 국이 있었고 아내는 여느 때처럼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카페에 좀 오래 있을 것 같아 요즘 글이 잘 써져서. 아내는 전업 작가였습니다. 소소한 수입이 있었고 늘 창작에는 고요한 공간이 필요하다며 집 근처 10분 거리의 카페로 자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열정을 존중해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작은 우연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점심 무렵 회사에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퇴근 후 집에 들렀는데 아내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냥 챙겨서 카페로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배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아내의 표정에 미세한 놀람이 스쳤습니다. 폰 두고 갔길래 가져왔어.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건넸습니다. 아내는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만 시선은 자꾸 주변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녀 맞은편에 누군가 앉아 있었던 흔적. 따뜻한 김이 오르는 커피잔 2개. 의자는 급히 밀려나 있었고 누군가는 막 자리를 떴던 것 같았습니다. 혼자 2잔 마셨나 보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무심한 척했지만 제 가슴 속 저 깊은 곳에서 불길한 그림자가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동안은 억눌렀습니다. 괜히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아내를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머릿속의 잡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홀로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아내에게는 모르게.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사장을 마주했습니다. 정갈한 셔츠, 단정한 머리, 말투마저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자 그는 직접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뱉은 말. 오늘은 혼자세요? 부인분이랑 같이 오시는 모습 자주 봤는데요. 그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여기 자주 오나요? 제 질문에 그는 순간 멈칫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비슷한 분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너무 서툴렀습니다. 그건 착각이 아니라 확신을 흘린 말이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카페 사장은 우리 아내를 단골 손님 이상의 무언가로 기억하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주말마다 아내의 외출 시간을 손바닥에 적었습니다. 필라테스, 도서관, 산책. 말로는 다양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일정은 규칙적이었고 귀가 시간까지 분 단위로 일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약속한 듯이. 저는 점점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운명처럼 증거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던 어느 저녁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한 장의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카페 이름, 날짜와 시간, 그리고 주문 내역. 커피 2잔, 디저트 하나. 바로 그날 아내가 저에게 산책 갔다 왔다고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시간들이 낯선 남자와 공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혼자 감당할 순 없었습니다. 저 자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설 조사업체를 찾았습니다. 모아둔 메모와 영수증을 보여주자 조사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으셔야 해요. 직접 덤비시면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저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 퇴근 후 카페를 닫는 사장, 그리고 그를 기다리던 아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는 모습. 두 번째 사진. 소박한 베이커리 안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쩌면 저와 함께한 6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듯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웃음을 왜 나는 받지 못했을까?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끝없이 책임과 죄책감을 오가며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지막 결정타.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차가 펜션 근처에 3시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증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아내의 노트북. 우연히 열려있던 메신저 창에 남은 대화 조각. 오늘 오빠가 내려준 드립 커피 진짜 맛있었어. 근데 나보다 커피를 더 사랑하는 건 아니지? 제 시야가 하얘졌습니다. 그 한 문장이 지난 6년의 제 삶을 모두 부정하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미 제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채로 주저앉지 않으리라. 저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사진, 메신저 캡처, 일정 기록, 영수증.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간남 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남자 이도현. 반드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끝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믿었던 가정, 사랑, 신뢰. 그 모든 걸 무너뜨린 배신에 맞서 제가 어떻게 싸워갔는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제 그 지옥 같은 여정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섰습니다. 미움, 분노, 치욕, 그리고 무엇보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어야 하나라는 자책감이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제 아내를 믿었고 자랑스러워하며 떠벌렸던 게 결국 제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종종 말했었죠. 우리 아내는 감성이 풍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카페에서 몰입할 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그 말을 할 때 동료들이 멋지다고 하던 표정, 웃음소리들. 그 장면들이 이제는 모두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그 카페, 글 창작. 그 모든 것이 불륜을 덮는 포장지였을 뿐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제 자존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집안의 곳곳을 뒤졌습니다. 이성을 잃은 듯 어쩌면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옷장 속, 서랍 안, 서재 탁자 위 흐트러진 노트들. 그리고 결국 발견했습니다. 작은 포스트잇이 붙은 종이들. 그 안엔 괴상할 정도로 유치하지만 치명적인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커피콩 받아라 달력 표시. 다음 주 조심.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정식으로 상간남 소송을 시작해달라고 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아내와 직접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은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는 남편인 척 행동했지만 더 이상은 연극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아내와 마주 앉아 저는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야?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그 안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겁과 불안을 읽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내 탁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설 탐정이 찍은 사진, 두 손을 잡은 장면, 메신저 캡처, 포스트잇 사본까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은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이걸 어떻게 해? 하지만 그 다음 나온 말. 그건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져? 이건 사생활 침해야. 사생활 침해? 저는 손으로 입을 막을 뻔했습니다. 이 대화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극도로 분노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불륜을 저지르고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는 거야?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남겨진 저는 한참 동안 주먹을 움켜쥔 채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억울하다는 듯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랑은 그냥 정서적으로 의지했을 뿐이야. 당신은 몰랐겠지. 난 늘 외로웠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없었어. 따뜻함이 필요했을 뿐이야. 저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서 두 손을 맞잡고 미소 짓던 그녀. 카페 문을 닫자마자 골목길로 사라지던 모습. 펜션 근처에서 3시간을 함께 있던 기록. 그게 감정적인 지지였다고. 아내의 말은 모든 게 역설이었습니다. 외로웠다는 말은 제 귀엔 한심한 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철저히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밥도 따로 먹고 방도 따로 쓰고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반성은커녕 점점 더 피해자인 척 행동했습니다. 때론 울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다 망칠 거야? 아직 우리 끝난 거 아니잖아. 그냥 덮으면 안 돼? 그 말을 듣자 웃음만 나왔습니다. 끝장낸 사람은 자신이면서 이제 와 덮자고. 내가 미쳤다고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상간남 이도현에게 소장이 발송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의 태도는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이도현은 처음엔 딱 잘라 부정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인데 왜 이러십니까? 단골 손님이랑 친해진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하지만 제 변호사가 사진과 카톡, 영수증, 세부 증거 목록을 통보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합의로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합의금 몇 푼이 아니라 반드시 법적인 판결문으로 그들의 잘못을 명백히 새기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꺼내든 카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도현은 법원에 탄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녀가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유부녀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허무맹랑한 거짓이었습니다. 별거라니? 그동안 우리는 매일 저녁을 함께 먹었고 같은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들의 궤변은 결국 법정에서 모두 깨져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런 자들은 말로는 절대 각성하지 않습니다. 법, 돈, 문서, 판결. 그것밖에 답은 없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동시에 준비했고 재산 분할에서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배신당한 피해자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리고 그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그들 모두 끝까지 알게 해주리라. 이혼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고 나서도 저는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서 눈을 감으면 과거의 기억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으며 여행을 다녔던 순간들. 힘들 때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울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순간마다 생생히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름다웠던 기억 속에서도 아내는 몰래 다른 남자와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만 진심이었고 상대는 이미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던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뢰 없는 결혼은 지옥일 뿐이다. 추억은 남았지만 그 추억마저 배신으로 얼룩지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이혼 절차는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먼저 소장을 제출했고 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내는 초반에는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버티려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낼 건 아니잖아. 그동안 쌓아온 게 얼만데 그냥 포기해. 당신도 나 사랑하잖아.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은 절대로 진심일 수가 없었습니다. 표정은 애원하는 듯 보였지만 그 눈빛을 들여다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죄책감이나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생활을 지키려는 계산에 불과하다는 걸. 마치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것처럼 잠깐의 작은 사건을 확대 해석하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했다면 최소한 눈빛은 달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태도는 끝까지 내가 피해자야라는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선을 넘었어.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앞으로 우리 사이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과 증거로 끝내자. 그 순간 아내 눈 속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애원은 사라지고 냉정한 계산이 스며들었습니다. 집은 반반 나눠야 하지 않아? 내가 전업주부였던 시간도 재산 분할에 포함돼야 해. 적금도 내 몫이 있어.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동안 제 피와 땀으로 벌어온 돈, 야근과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갉아먹으며 만들어온 삶의 기반을 배신한 사람이 절반씩 나눠 가져야 한다는 말. 이보다 더 뻔뻔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법적 논리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불륜을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재산 분할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혼 생활 파탄의 명백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 그것만 증명된다면 아내는 재산을 정당하게 나눠 가질 권리를 크게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싸움은 서류와 증거의 세계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매번 법원에 출석하며 진술서를 작성했고 사건 기록은 점점 두꺼워져 갔습니다. 아내는 그 과정에서 점점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당당하게 나오더니 점차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손을 대지 않았고 어떤 날은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 말은 마치 제가 과도하게 일을 키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엔 그건 뻔뻔한 가면을 쓰던 사람이 차츰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인 척하는 태도. 제가 가장 혐오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가 찬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간남 이도현 그 인간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물론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 인생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형님? 그 단어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게 지금 사과입니까? 남의 가정을 깨뜨려 놓고 한 사람 인생을 짓밟아 놓고 어떻게 형님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죠? 저는 단 한 글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부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판결이라는 결과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법정.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이도현은 원고의 아내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났음이 인정됩니다. 순간 제 숨이 막히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도현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판결문에 찍힌 글자였습니다. 정의가 기록되었다는 사실. 저는 그제야 조금이나마 무너진 자존심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소식을 들은 아내 얼굴은 공허했습니다. 울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감각이 무뎌진 사람처럼. 그러나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모든 기반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더 이상 기댈 사람도 믿을 관계도 없는 상태. 그녀는 그제서야 뒤늦게 자신이 잃은 게 무엇인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화도 감정도 필요치 않습니다. 법적 판결, 경제적 책임, 그리고 사회적 낙인. 그것만이 그들에게 진짜 깨달음을 줍니다. 저는 이제 이혼에 모든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없었지만 재산 문제에서는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워내겠다. 이제 남은 건 가정을 배신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상간남 이도현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직후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은 단지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그 종이에 찍힌 글자는 그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남자가 운영하던 카페는 동네에서 나름 입소문이 난 곳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분위기 감성 갑 커피 맛집이라며 젊은 손님들이 줄을 서곤 하던 곳. 하지만 판결문이 내려지고 불과 며칠 만에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누가 먼저 입을 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물이 새듯 번졌습니다. 그 카페 사장 유부녀랑 불륜하다 걸렸대. 판결문까지 떴다더라. 손해배상 물고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를 잠식했고 손님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저는 호기심 반 확인 반으로 카페 앞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앞 유리창에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업 중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커피 향 대신 먼지가 내려앉은 기계들, 의자가 엎어져 있는 쓸쓸한 풍경. 한때 잘 나가던 사장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직접 본 순간 제 속은 통쾌하리만큼 시원했습니다. 남의 가정을 함부로 건드리면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말. 그걸 눈앞에서 똑똑히 증명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멸은 제 아내에게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태연한 척했습니다. 어차피 끝난 일인데 그녀는 괜히 강한 척하며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눈빛은 흐려지고 말수는 줄었습니다. 커튼을 닫고 TV도 켜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어두운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거의 건너뛰었고 밤마다 뒤척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 2시 그녀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어깨는 격하게 들썩였습니다. 나 그냥 미쳤었나 봐.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그 사람이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믿었어. 근데 결국 아무도 없네. 말을 하다 울음에 목이 메이더니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연정도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그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늦게나마 깨달았구나 하는 허무한 감정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안 탁자 위에 놓인 진단서를 보게 됐습니다. 중등도 우울장의 그 문장을 읽는데 오히려 제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이미 그 과정을 똑똑히 겪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혼자만의 밤, 굴욕감에 시달린 수많은 날들, 난생 처음 심장 떨림으로 병원에 갔던 제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무너짐을 이제야 비로소 그녀가 맞닥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 아내의 가족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많이 힘들어해. 정말 두 사람이 다시 생각해 볼 순 없을까?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났습니다. 정말 자기 가족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감정만 호소하는 그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그런 짓을 하기 전에 말렸어야죠. 지금 와서 감정에 호소한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 한마디로 저는 아내 가족들과도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면죄부를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이도현의 몰락은 더 가팔랐습니다. 카페는 문을 닫았고 신용카드 연체와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 직전 상태. 배상금 압박에 오피스텔 계약도 끊겼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저희 변호사에게 그의 어머니가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가족도 다 망가졌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선생님 혼자가 아니에요. 결국 이런 일은 온 가족을 무너뜨립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 공평해지는 거지. 반면 아내는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빠듯해졌고 카드 연체가 쌓였으며 무엇보다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믿고 의지하던 이도현마저 사라져버린 상태. 저는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배신하면서까지 선택한 남자였지. 그런데 지금은 어디 있지?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고 도망쳤잖아. 그 사실이 오히려 저에게는 잔혹한 위로가 됐습니다. 배신의 끝이 어떤 파멸을 부르는지 그걸 똑똑히 보게 되었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싸웠다. 그리고 결국 살아남았다. 밤마다 깊은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견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 배신은 끝내 배신자를 무너뜨린다. 저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혼 판결 확정이라는 마지막 절차가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마지막 판결문을 받아들던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그동안 수백 번도 넘게 상상했던 장면이었으니까요. 울고불고 무너져 내릴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환호하며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 손에 판결문이 놓였을 땐 그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끝이다. 이제 진짜 끝이다. 판사의 목소리도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들 눈에는 종이 몇 장일 뿐이지만 제게 그것은 지난 7년의 상처와 치욕을 덮고 덮어 마침내 봉이 나는 마지막 자물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가방에 넣고 법원을 걸어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던 나날들과는 달리 이번엔 발걸음이 묵직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소문은 들려왔습니다. 상간남 이도현. 카페는 정리됐고 채무에 시달리다 결국 가족들까지 고통스러운 지경에 몰렸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듣는 것만으로 통쾌했겠지만 사실 저는 별다른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제 삶에서 삭제된 존재였으니까요. 더는 나를 괴롭히지도 내 앞에 나타날 일도 없었습니다.
아내 역시 친정으로 돌아가 치료를 이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SNS에 형식적인 웃음과 꽃 사진을 올린다는 소문도 전해졌지만 저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빛이 바래고 소리도 사라진 탁한 기억일 뿐. 집에 돌아온 저는 모든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판결문, 손해배상 판결문, 재산분할 자료. 파일철에 꽂아넣고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상처의 증거이자 동시에 제 생존의 증거.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버텨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 가끔은 그 파일을 꺼내어 다시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너는 끝까지 싸웠고 결국 살아남았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있는 낯설음, 퇴근에 돌아왔을 때 불 꺼진 집의 공허함. 혼자라는 사실이 처음 며칠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허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라는 것을.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말을 아낄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의 거짓말을 믿으며 웃어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책을 읽어도 좋고 새벽에 문득 산책을 나가도 좋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선택, 제 리듬, 제 살. 혼자지만 더는 누구에게도 배신당하지 않는 살.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 일 이후로 다시 사랑할 수 있겠냐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두려움도 있습니다. 다시 마음을 열었다가 또다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생각. 하지만 확실히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 신뢰와 존중이 없다면 아무리 헌신해도 그 관계는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저는 과거의 사랑을 핑계로 스스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결국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제는 제 자신부터 지킬 겁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면서 건강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 그것만이 진짜 가치 있는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다시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를 하나씩 꺼내보고 새벽이면 조용히 산책하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예전엔 아내의 기분을 살피느라 내 욕구를 뒤로 미뤘지만 지금은 오롯이 제 마음이 원하는 걸 따릅니다. 혼자 사는 집이 빈집처럼 느껴졌던 것도 한때였을 뿐. 이제는 그 빈자리가 곧 여백이고 그 여백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의심으로 머리를 쥐어뜯던 날들, 증거를 찾으며 몸서리치던 순간들, 법정에서 고개 숙인 아내와 상간남을 바라보며 느꼈던 치욕.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꺾이지 않고 끝까지 걸어왔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말할 수 있습니다. 분류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그건 상대를 파괴함과 동시에 결국 자신마저 파멸로 이끄는 독이다. 아내와 상간남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저만의 길을 걸어가는 일뿐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에도 가려지지 않고 누구의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는 살.